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3장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의 유형, 두 번째는 면접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로는 유형에 따른 면접을 분류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 환경 조성 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접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면접이란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면접은 전문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의도적으로 나누는 전문적 대화로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된 활동으로 목적 지향적이고 공식적 활동이며 상호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행 평가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개입을 하기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은 적절한 실천을 위한 정보 수집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치료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정도에 따라서 분류되고요. 또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면접은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나누며 목적에 따라서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 사정을 위한 면접, 치료를 위한 면접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목적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호 보완하여 사용해야 하며 어떤 면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보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구조화 정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화 정도에 따른 분류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화된 면접, 두 번째 반구조화된 면접, 세 번째 비조화된 면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화된 면접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자가 표준화된 조사표나 질문들을 만들어서 면접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피면접자에게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면접 기업과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하며 동일 질문이기에 피면접자 간의 면접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수집한 자료의 비교가 중요하거나 한 명 이상의 면접자가 면접을 수행할 때 면접자의 면접 경험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서적 내용은 거의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정 질문의 경우 해당되지 않거나 부적절할 수 있어서 면접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구조화된 면접입니다. 미리 결정된 질문이나 주요 단어, 질문, 지침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이슈에 대하여 특정 질문을 만들지는 않지만 피면접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개방형 질문을 진행합니다. 특정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고 구조화된 면접보다 개방적 질문이 가능하기에 피면접자들의
정보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비구조화된 면접입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개방형 면접으로 피면저자의 세계에 대해 심층적이고 자세한 묘사와 이해를 얻고자 할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면접에 집중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목적에 따른 면접입니다. 목적에 따른 면접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사정, 치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 수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배경이나 개인의 성장 발달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 태도 등이 모두 포함되며 클라이언트의 유형, 문제 영역,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자료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실천 방향 및 개입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므로 사정을 위한 면접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목적지향적인 방법입니다. 이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문제 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입 방법의 선택 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자신이 변화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면접입니다.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과 자기 효율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면접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로 장소입니다. 면접은 공식적 장소에서 행해지기도 하지만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락하며 조용하고 타인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는 체감, 조명, 적정 온도, 면접의 목적에 맞는 공간과 가구,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네, 면접 장소에 따른 특성입니다. 면접 장소에 따른 특성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상담실, 구분에 또 상담실과 가정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물리적 상황 통제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비밀 보장 및 방해가 최소화됩니다. 상담실은. 그러나 가정은 클라이언트 생활에 대한 풍부한 정보 입수, 일상적 가정생활의 관찰을 통해 행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점은요. 상담실에서는 환경의 변화, 긴장한 불안 이야기를 긴장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면접자가 클라이언트 집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생활소음이나 가족원으로부터 면접 방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만남과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부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면접의 구성 요소의 두 번째로 면접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차림과 행동이 있습니다. 옷차림과 행동은 기관의 조직 문화나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염려 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접 중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 오해나 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 눈을 감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 전화통화를 길게 하는 행위, 다른 곳을 주시하는 행위, 신체적 접촉의 정도 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면접자의 태도일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누구랑 만났을 때 그 상대가 나를 만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죠. 눈을 감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감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 전화통화를 길게 하는 행위, 이것이 다 면접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 질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사회복지사의 자질, 정도, 사회복지사와 사적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정의 표현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적 질문이라면 간략히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초점을 클라이언트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묻는 질문의 경우 솔직하게 자신감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질문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빙빙 돌려서 말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빙빙 돌려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다 압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인간적 자질을 우려하는 질문의 경우 거짓으로 응대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적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사적 관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하다가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성간이면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 명시적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알려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면접의 기술로서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은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 동안 사용하는 기술로서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언어, 비언어,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표정, 손놀림, 눈맞춤, 얼굴의 붉힘 정도, 억양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과 끝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말로 시작과 끝을 맺는가에 따라서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중 하재 전환입니다. 대화 중 클라이언트가 하재를 바꾸는 경우 이전에 했던 말과 이후에 시작하는 말의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반복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반복해서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나 욕구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진술 불일치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진술이 한결같지 않을 경우 이야기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밝히고 싶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음에 주의합니다. 6번째,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면접 중 말 실수나 특정 태도를 취한다면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것이 있음을 알리기도 합니다. 7번째입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침묵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위협적이라고 느끼거나 말하기 곤란한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얘기할 때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는 표정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느낌마저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2번째,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의 사고와 감정은 어떤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듣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사고와 감정의 모든 부분을 듣고 보면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반응을 하면서 듣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는 감정의 정화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관계가 돈독해지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개방이 증진되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사회복지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반응하는 반영적 경청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잠재된 감정에 주목하면서 명확한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클라이언트가 말할 때 너무 많이 끼어들거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설진아는 적극적 경청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적극적 경청 이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적극적 경청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째로 사회복지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사회복지사 자신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주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째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의 유형에는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폭탄형 질문, 유동형 질문, 왜 질문이라는 5가지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질문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야 되고요. 2번째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혼란을 느끼고 너무 적게 하면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질문 시 직접적 질문보다 간접적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질문의 진행 속도는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필요 이상 깊게 알려고 하는 것은 방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중 구성 메시지의 사용은 곤란합니다. 네, 질문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접 기술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질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생각이나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초기 면접에 많이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생각을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불안감과 부담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예를 들자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폐쇄형 질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초점을 제한하고 확실한 사실을 묻는 방식으로 간단한 단답형 질문을 진행합니다. 답변적이면 상세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측면이 있으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의 폭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예로는요. 식사는 하셨나요? 3번입니다. 포탄형 질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과도한 질문으로 적절한 정보를 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한 번에 하나의 질문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로는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그런 생각이 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도형 질문입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특정 응답을 하도록 이끄는 질문으로 자신의 의견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견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로는요. 당신은 노는 것이 즐겁죠? 그렇죠? 하고 묻는 것이 유도형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질문이겠습니다. 질문 시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클라이언트는 방어적 태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은 왜 그것을 선택했나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질문을 함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것으로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암시적 질문, 이중적 질문, 왜 또는 무엇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때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질문은 추궁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막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관계 형성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은 너무 많이 하면 클라이언트는 혼란을 느끼고 너무 적게 하면 면접 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질문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시 직접적 질문보다 간접적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방형인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의 진행 속도는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맞추도록 합니다. 또한 분석된다고 느끼게 되거나 필요 이상 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방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중구성 메시지의 사용은 혼란을 이야기하므로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의 질문 양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나선다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는 유전달법보다는 나전달법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유전달법은 하다 보면은 서로가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전달법은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전달법보다는 나전달법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번째 의사소통 기술로 나전달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잘 쉬셨는지요?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네 번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면접 기술에는 네 번째 의사소통 기술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에는 나전달법과 유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전달법은 i메시지, 나전달법은 유메시지입니다. 나전달법을 살펴보면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나전달법은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이 소개한 대화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 발생 시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로서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나전달법이어서 특정 행동에 대한 간결하면서 분명한 묘사,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경험된 감정만 표현해야 합니다. 다른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 받은 명백한 영향만 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전달법 사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만 묘사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행동 등을 종합해서 항상 언제나 늘처럼의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바람, 희망은 사용하지 않거나 조심해야 합니다. 조용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표현해야 합니다. 꾸짖거나 탓하기, 화내기, 위협적 태도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전달법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개방적 표현으로 친밀성과 진지함을 가지게 되어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비난하지 않고 표현해야 됩니다. 또한 문제 행동의 수정, 책임은 당사자에게 남겨둔 채로 행동의 영향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사소통 기술의 두 번째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면적 의사소통의 90% 이상이 비언어적입니다. 모든 메시지의 약 50%가 얼굴 표정, 특히 눈을 통해서 전달되며 약 30%는 목소리의 어조나 음조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어와 비언어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언어적 태도나 목소리 등을 단서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언어적에 대한 의사소통의 첫 번째로 시선이 있습니다. 시선은
시선의 접촉은 의사소통의 중요 수단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의 표시이고 민감성과 이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진실함이나 흥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나치게 응시하거나 힘을 주어 보면 무례함이나 분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적 차이도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시선을 보았을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눈을 피해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에다 힘을 주거나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눈으로 한다면 이거는 무례함이나 분노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납니다.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을 경우 공격성, 통제의 힘이 느껴지지만 약하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철회, 두려움, 약함, 흥미 없음, 소극적 경황 등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공격성, 통제 등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목소리가 약하면 두려움, 철회, 흥미, 소극적 경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얼굴 표정을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비언어적 메시지 중 미소, 씻기, 고개 끄덕거리기, 몸 흔들기, 입 오물거리기, 인상 쓰기 등의 표정은 일종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면접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 표정을 봤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또 찡그리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다 해석하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끄덕이고 대답하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팔과 손 동작이 있습니다. 팔과 손으로 하는 동작은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팔을 가슴에 교차하며 방어적이고 긴장했다고 해석될 수 있고요. 팔과 손이 몸의 가장자리에 있거나 뻗어 있다면 개방적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먹을 쥐며 분노나 불안감의 표출로 보게 되고 손과 발을 떤다면 불안과 신경질적인 상태 혹은 다른 일에 몰두해 있는 상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얘기할 때 민감성이 있어서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몸의 자세입니다. 몸의 자세와 태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주거나 기대어 앉으면 간신과 수용하는 자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신호를 정확히 읽어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번째로 기타 면접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면접 기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료화, 두 번째 직면, 세 번째 요약하기, 네 번째 반영하기, 다섯 번째 공감하기, 여섯 번째 지지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가 물론 사회복지사가 되면 당연히 이런 기술은 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라도 상대방과 얘기할 때 이런 기술을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면접 기술을 많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명료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료화는 주로 질문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표현을 분명하게 하도록 격려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할 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변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스스로 의사소통을 잘못한다고 받아들이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므로 면담의 흐름을 깨거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료할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오해하지 않게 조심해서 명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료화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많은 신뢰성이 형성되었을 때 명료화로 들어가야만이 클라이언트가 오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면이 있습니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언행이 불일치할 때 표현한 가치와 실행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담배 사는 것을 보니 금연에 대한 솔직한 당신의 심정이 궁금해지네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해야 한다 하면서도 계속 담배를 사니까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클라이언트의 언행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이런 기법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란 면접의 시작과 끝 혹은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때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언급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고 내용을 분명히 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사항을 부각시키고 무엇이 잘 다뤄졌고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또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뭐뭐와 같군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는 각자 느끼는 게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서로의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할 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회복지는 저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재정리하면 클라이언트의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반영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나 정보에 대해 이해를 전달하기 위한 감정의 기법으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표현하여 사회복지사가 경청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말 속에 담긴 주된 생각을 재순수를 하도록 하되 단순히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정말 그게 하고 싶다는 것이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감정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말 속에 내표된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태도를 표면으로 이끌어내므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면서 감정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생각을 하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기쁜 것 같네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영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공감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면접기술에서 공감하기란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이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관점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감정, 욕구, 사고, 행위 등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렇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주관과 경청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상대방과 더불어 느끼는 감정으로 동정심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상황에서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면서 저도 화가 나는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 말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민감성이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잠재력 능력이 일어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지하기입니다. 지지란 동의와 찬성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긴장이나 스트레스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신뢰나 존중, 돕고자 하는 태도,
후원자가 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언제든지 기대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반응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는 불안을 감수하고 동기화를 촉진하며 긴장이나 불안감이 감소되어 자기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며 자존감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제보 중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나 결정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염려할 때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안을 주는 방법으로 주로 과거의 상황에 개입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할 것을 보니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알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유로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아 두려워할 때 특정 행동이나 경험 혹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정하거나 칭찬을 통해 동기화시켜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했을 때는 진정으로 그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명료해야 되고요. 또 직면해야 되고 또 요약해야 되고 또 반영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는 시간 이번에는요 홍봉수의 10명의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홍봉수의 10명이 저자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제3장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신역동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3장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신역동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정신역동 모델, 두 번째로 심리사회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신역동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정신역동 모델은 내 마음 어딘가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에서 시작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그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프로이드 학파의 이론들을 망라하여 적용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론을 말합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이 되는 정신분석 이론의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는 1896년에 처음으로 쓰였고 1909년에는 정신치료를 위한 이론으로 미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의료적 모델에 기초한 진단주의 학파를 태동시켰고
1930년대에는 심리사회 이론의 개별사회의 사업 모델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살펴볼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는 시간 이번에는요 홍봉수의 10명의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홍봉수의 10명이 저자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제3장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신협동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념으로는 첫 번째 구조적 관점입니다. 구조적 관점은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부분으로 구조화하였으며 특히 정신결정론에 의해서 인간의 성격은 출생 후 5 내지 6년 이전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초화입니다. 원초화의 이드라는 단어는 라틴어 IT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원초화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며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이기적인 본능적 욕구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통은 최소화시키고 쾌락은 확대화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을성 없이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고자 하여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1차적인 원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와 충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성격의 조종자로서 생후 1 내지 2세경에 출현합니다. 자아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고 현실 원리에 따라 원초아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현실과 초자아의 제한을 고려하여 만족시키는 정신기제의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발생될 수 있는 내적 긴장을 참아내고 현실 판단을 통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네, 자아는요 원초아와 초자아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네, 초자아는요 세 번째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가치관, 사회적 규칙, 도덕과 양심이 자라는 것으로서 생후 3 내지 4세경이 되면서부터 발달하는 체계입니다. 사회불본과 행동기준이 내면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쾌락보다는 완벽을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며 도덕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초자아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원차의 성적,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며 현실적 목표를 도덕적 목표로 전환하도록 자아를 설득하고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아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일시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자아가 그 본능이라면 원초아가 본능이라면 초자아는 도덕적입니다. 도덕. 그래서
이성과 도덕성이 싸우면 자아가 중재를 합니다. 자아는 적절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지형학적 관점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의식 수준을 지형학적 관점으로 일종의 지도처럼 커다란 땅덩어리를 나눈 것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첫 번째 의식은 깨어있을 때 작용하는 영역으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신적 활동을 말합니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자극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은 자각 상태는 아니지만 기억, 해상 등을 통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주의 집중을 통해 쉽게 의식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억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세계 중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본능, 충동을 억제된 관념이 잠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바다에 떠있는 빙산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빙산의 거의 대부분의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처럼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식하거나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마음의 영역입니다. 존재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머리 위로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의식은 평상시에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톡 건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은 톡 건드려서 생각이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무의식은 본인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로 말할 것 같으면 의식은 바다 위입니다. 바다 위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의식은 무엇입니까? 바다 위랑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라서 조금만 건드리면 보이고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느낄 듯 말 듯 느낄 듯 말 듯 생각할 듯 말 듯 한 그 부분이 전의식입니다. 그럼 무의식은 뭡니까? 무의식은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이라서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순간 급박한 상황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무의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의 다가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클 때 계속 겪었던 것이 다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은 의식으로 느낄 수 있지만 기억을 못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그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에 대한 관점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관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강기, 두 번째 항문기, 세 번째 낙문기, 네 번째 장부기, 다섯 번째 생식기입니다. 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고 리비도가 집중된 부위에 따라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심리 성격 발달 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리비도가 신체 어느 부위에 자리하느냐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장복기,
생식기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0세에서 2세입니다. 구강기는 이제 빠는 힘입니다. 빠는. 엄마의 젖을 빨고 손가락을 빨고 어린애기가 빠는 것을 구강기라 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주로 입술 및 혀에 집중되어 입과 그 주변을 자극하는데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고 빨고 깨물고 삼킴으로써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데 구강은 배고픔과 쾌감을 만족시키는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착된 성인이 심리적 갈등에 처하게 되면 대응하여 음식에 집착하거나 연필과 같은 사물을 물어뜯거나 구강기적 쾌감을 위해 흡연이나 음주에 몰두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거나 그 손가락 빨고 빠는 거 있잖아요. 가짜 젖꼭지 빨고 깨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구강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거죠. 엄마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젖주면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2세 내지 4세입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항문 및 직장 부분으로 집중되는 시기를 항문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대소변의 배출이나 보유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대소변을 참았다가 배설하는 것은 처음에는 쾌락을 지연시키지만 나중에는 상당한 만족을 갖게 하는데 배변 훈련이 시작되면서 유아는 원초의 욕과 부모의 통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기 동안 적절한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착 행동으로 결벽증적 성격과 인색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문기는 2세에서 4세 동안 아이의 소변이나 대변 가리기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똥 매렵다고 할 때 엄마가 쫓아가서 그걸 저기를 해주면 그 항문기는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도 잘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쩌다 실수로 아이가 배변을 쌌습니다. 변을 쌌습니다. 옷에다가 그러면 엄마가 막 야단치고 소리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성격이 인색한 태도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변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프로이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세에서 6세입니다. 이 시기는 남근기입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성기 부분에 집중되면서 유아는 성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성별에 따른 신체적 자아와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성 부모에게 느끼는 성적 욕구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아의 욕구이며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아버지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여아의 욕구를 말하는데 이는 각각 거세 불안과 난근 선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아 말기에는 동일시로 발전하며 난근기의 고착 성격으로 남성의 경우 경솔, 강한 야심, 남자다움을 나타내려는 노력, 심한 가장 등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난잡하고 유혹적 성향, 경박한 기질,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여 남성을 능가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6세에서 12세입니다. 네, 이 시기는 리비도가 특정 부위에 집중되고 있고 되지 않고 성감대도 나타나지 않아 성적 욕구에 대한 흥미가 약해지고요. 그 욕망이 가라앉아 있는 시기로 유아는 운동, 학업에 몰두하고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로 인해 원자보다는 자아와 초자아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시기 리비도의 지향 대상은 동성의 친구입니다. 이 시기에 고착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동성 간의 우정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12세 이후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에너지 표현의 시기인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성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 신체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회성도 충분히 발달되어 동성이나 이성 간의 우정이 형성되고 사람 간의 관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프로이드는 사춘기 이후 중요 과제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독립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불안과 편안한 안정감과 이중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순조롭게 발달하며 이타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죄책감이 있으며 이성과 사랑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으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며 건의에 반항하고 비행행동을 나타내거나 이성에 대한 적응이 곤란해집니다. 네, 이번에는 방어기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기제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억압, 반동형성, 자기로의 전환, 합리화, 부정, 동일시, 승화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끝까지는 못하고요.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방어기제는요. 인간은 3가지 불안을 갖는데 첫째는 억압되어 있는 원차의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이 분출되어 처벌될 것에 대한 신경증적인 불안이고 둘째는 현실 세계에 있는 위험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불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덕 양심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경우 초자아에 의해 나타나는 죄의식에 대한 도덕적 불안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직접 대처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자아를 불안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책략 또는 방법인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때로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심각한 정신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며 위기 시에 어떤 방어기제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다음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억압을 살펴보겠습니다. 억압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기제로서 불안을 야기하는 욕망, 감정, 기억, 사고 등이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므로 무의식적으로 막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동현상입니다.
자아는 반대 행동을 함으로써 금지된 행동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자신을 방어합니다. 반동 현상은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 감정, 생각, 의식의 수준에서 반대의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억압된 무의식적인 충동과 반대되는 수용 가능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자기로의 전환입니다. 공격성 같은 본능적인 충동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한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분노를 자기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합리화입니다. 행동 속에 숨어있는 실제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자아가 의식 속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 즉 합당하고 도덕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존심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거짓말과 달라 본인이 의식하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합리화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가 너무 잘 익어서 그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여우는 포도는 저 위에 높이 달려있고 여우는 키가 작아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우가 저 포도는 아마 실 거야.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가 작아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어서 속상한 것을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요. 그렇게 하면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본인의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정입니다. 부정은 외적 현실이 너무 위협적이거나 불안한 요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라도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죠. 부정은 뭐냐면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자기는 암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부정을 합니다. 고지 안 듣습니다. 내가 왜 암이야? 난 절대로 암이 아니야.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럴 때가 부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주위의 주요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 등 다른 사람의 특징을 받아들여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와 초자아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방어기제입니다. 네, 동일시는요. 이런 것입니다. 좀 이렇게 내가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예를 들어서 훌륭한 스승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꿈을 꾸잖아요. 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아니면 저 언니처럼 될 거야. 아니면 저 홍아처럼 될 거야.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승하가 있습니다. 승하는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능적 욕구를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대처하여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어기제 중 가장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네, 승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기를 못하면 그 달리기를 못하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른 걸로 승화를 합니다. 승화를 시킵니다. 줄넘기를 잘한다든가 다른 걸로. 아니면 내가 운동을 못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해. 아니면 또 나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공부를 잘해. 그러나 또 나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운동을 잘해.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키 작은 열등감을 공부로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키 작은 분들은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걸로 열등감을 갖지 않고 그걸 공부로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방언기제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창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 나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방언기제는 다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천 목표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